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럼 우리가 세무조사를 위해서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국세청 정보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세무조사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임하게 되느냐.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국세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자, TIMS라고 가장 오래된 국세정보관리 시스템. 네, 이거부터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 국세정보관리 시스템은요, 각종 법인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종 세무 신고서, 네, 이거를 토대로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자료, 당연히 어디에 취업해서 얼마를 다녔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자산 내역 같은 것들을 다 모두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국세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동화 방식으로 탈세 혐의자와 세무조사 대상자가 뭐가 된다? 선정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이제 방대한 자료들, 그렇죠. 각종 신고서부터 해서 각종 세무 신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제 활동의 어떤 자료, 그렇죠. 어디서 사업을 시작했고 어디서 근무했고, 그리고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TIMS의 방식은 자동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토대로 해봤더니 탈세 혐의가 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동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어디서 나온다? 국세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이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자, PCI라 그래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걸맞게 100을 벌었으면 지출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이 소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 국세정보 시스템에서 각종 신고, 자, 근로소득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사업소득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소득 대비 지출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엄청나게 지출을 해요. 그 세무 신고 시 소득이 신고한 게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지출은 엄청나게 지출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냐? 부모님한테 따로 증여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매출 누락이죠. 매출을 누락한 거구나. 그래서 매출 누락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구나. 그쵸? 증여받거나 매출을 누락했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의 바탕이 뭐냐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의 모든 데이터를 받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PCI 분석은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어떤 이거의 바탕이 된다.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소득 없이 과다 지출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 또 보는 게 뭐죠? 성실도 분석 시스템, CAF라고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비율을 분석합니다. 각종 이익률, 당기순이익은 매출 대비 얼마고, 부가가치율은 얼마고, 각종 비용은 각종률을 계산해서, 이게 뭐냐면 이 성실도 분석이 이제 같은 업종에 속해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당기 순이익, 자, 매출 대비 당기 순이익률이 보니까 10%였다. 무슨 얘기예요? 매출이 100이면 당기 순이익이 10을 벌더라 이거죠, 이 업종은. 그런데 지금 어떤 회사를 봤더니
1%밖에 안 나오더라. 지금 뭐예요? 100을 벌면 1밖에 이익이 안 나온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비용이 더 과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확률이 높죠. 각종 비율로 분석했는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 이래버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높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는 10%의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는데 이 회사는 1%밖에 이익을 안 잡았다. 그 얘기 뭐냐면 매출이 누락됐거나 비용 아니면 가공의 경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뭐가 되죠?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무 신고를 할 때 이런 그 각종 기본적인 율들을 되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쓸데없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CAF라 그래서 과연 이 회사,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다른 업종, 동일 업종상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성실도 분석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첨단 탈세 방지 센터라고 해서 FAC라고 해서 여기는 첨단 탈세 방지 센터는 신종 탈세 유형을 분석해요. 이제 새로운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첨단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과세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곳에 사는 게 뭐냐면 법인세를 조사한다. 즉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을 때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나 최대 주주의 어떤 소득세 탈루는 없는지 아니면 재산세제 즉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법인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나 최대 주주의 개인재세나 재산재세 탈루 혐의까지 어떻게 분석하는 그게 뭐냐면 첨단 탈세 방지 센터에서 이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그렇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신용카드 발행 내역, 빅데이터로 뭐한다? 활용을 한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되게 많은 정보를 국세청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사용해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탈세의 유형을 확인한다든가 어떤 세무조사 선정을 한다든가 네. 금융정보분석원부터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세무공무원 자체의 어떤 탈세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탈세 혐의를 파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표적인 게 있나 보면 고액현금 거래보고 CTR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을 입출을 할 때 현찰의 입출금 또는 수표와 현금 간의 교환 이런 것들이 보고 대상이 되고요. 일일 얼마 이상 거래요? 1,000만 원 이상의 거래. 요게 많이 내려왔어요. 옛날에 2,000이었다가 1,000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현찰을 여러분 뭐 자동 인출기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뽑는다, 인출한다, 수표와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봤던 네, 어디에 보고가 돼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돼요. 네, CTR이라는 게 고액 현금 거래 보고에서 이것이 아까 있던 그 금융정보 그쪽에다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거래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은행에서 자신의 계좌가 두 개가 있어요. A, B 두 개가 있는데 A에서 오전에 500만 원을 찾고 B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면 이 사람이 지금 결국 1,000만 원 이상을 현찰을 인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국세청은 여러 가지 조사 선정 내지는 탈세 혐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현금 거래라는 게 결국 증여세라든가 이제 상속세 이쪽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보는 거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주택 구입할 때요. 주택을 구입할 때 현금 입출금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 이제 받을 것이 높죠. 왜냐하면 현금 입출금이 많을 경우에는요. 소명 자료가 아마 날라올 거예요.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주택 구입 시에는 특히 이제 큰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돈을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취득 출처죠. 자, 자금 출처라 그래요. 자금 출처 조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의 집을 구입했다, 취득했다. 그럼 너 5억이 어디서 났냐? 이거를 소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대출 3억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했다 소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분이 소득세라든가 이런 신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다 있으면 이거 뭐 취득자금, 자금 출처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뭐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소득세 등 각종 어떤 세금을 통해서 내 연봉이 얼마고 얼마의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나오고 부족한 거는 대출을 받았고 이게 쭉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소득세 신고 자료가 없는 분들이 즉 뭐냐면 소득 자료가 없는 분들이 이런 걸 샀을 때 이걸 샀는데 대출 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소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거를 내가 어디서 소명했느냐? 이거 결국 뭐가 돼요? 증여받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하죠. 자,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뭐를 과세하겠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그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주택 구입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가족 간 계좌 이체 시가 문제되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상속세 신고할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계좌를 10년치를 봐요. 10년치 계좌를 보는 이유가 뭐를 잡으려고? 증여세, 증여를 잡으려고. 혹시 증여로 계좌 이체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게 사전 증여잖아요. 이 증여세 과세 대상을 잡기 위해서 이제 10년치에 대한 계좌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부당하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또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년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을 잘 활용해서 생활비면 생활비 또는 빌렸던 돈을 갚는다, 차입금 상환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받았을 때 상속 조사 시에 이 10년치의 계좌 내역을 조사받아서 이걸 소명해야 될 때 아무래도 메모의 내용이 기재가 놓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우리가 소명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은 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와 조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세무조사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